저 섬 사주세요, 할아버지. 황태산 회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소년을 노려봤습니다. 너 미쳤니? 하지만 누더기 옷을 입은 소년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5억이면 됩니다. 100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소년의 눈빛은 구걸이 아니라 거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버려진 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민주는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민주는 고아원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민주는 구석 책상에 앉아 낡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민주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책 속에는 아이들이 모르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원 선생님들도 민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민주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에 비해 관심 받기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차피 공부해봤자 대학도 못 갈 텐데 왜 그렇게 책만 보니? 담당 선생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고 민주는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날 읽던 책은 지질학 개론서였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져 있던 책이었지만 민준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민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이었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사진처럼 머릿속에 박혔고 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의 얼굴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 능력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튀는 것은 좋을 게 없다는 걸 일찍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로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고아원 근처 헌책방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용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헌책 한두 권이 전부였지만 민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책방 주인 할아버지는 민준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이런 어려운 책을 왜 사는지 모르겠구나. 만화책이나 사지.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민준이 산 책은 해양 지질학 관련 논문집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읽기 어려워하는 전문 서적이었지만 민준은 이미 관련 기초 서적 5권을 독파한 상태였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논문집을 펼쳐들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 아래서 민준의 눈은 활자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히토류 광물의 분포 특성, 화산 활동과 지층의 관계, 해저, 퇴적물의 연대 측정법까지 복잡한 내용들이 민준의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한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한반도 주변 섬들의 지질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망섬이라는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희망섬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치고는 특이하게 히토류 광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논문에 첨부된 지질 데이터를 보니 뭔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채취한 샘플의 위치가 섬의 가장자리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섬 중앙부의 데이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모은 지질학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밤새 자료를 뒤지며 희망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부동산 거래 기록, 심지어 일제시대 측량 지도까지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 모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결과 민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섬 중앙부 지하에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거대한 공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히토류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70%가 넘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는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희망섬에 정말 히토류가 묻혀 있다면 그 가치는 수백억 원을 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작 14살 고아원 아이였습니다. 섬을 살 돈도 없었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황태산 회장이었습니다. 민주는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황 회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재벌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황 회장을 떠올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희망섬의 원래 주인이 바로 황태산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회장이 사업 초기에 구입했다가 실패한 뒤 방치한 땅이었습니다. 현재는 채권단에 넘어가 헐값에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당시 황 회장이 희망섬을 샀던 이유는 거기서 관광 리조트를 지으려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질 조사 결과 땅이 약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회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 일은 회장의 첫 번째 큰 실패로 기록되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당시 지질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가 나중에 부정조사로 적발되어 폐업한 회사였습니다.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당시 지질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황 회장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회장의 동업자나 경쟁자가 사업을 망치려고 꾸민 일일 것이었습니다. 희망섬은 건물을 짓기에 문제가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하에 엄청난 자원이 숨어 있는 보물섬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황 회장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의 기억이었습니다. 민준이 4살 때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리고 무서워서 거리를 헤매던 민준은 시장 골목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 떡집에서 따뜻한 떡 한 봉지를 사서 민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애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남자는 사라졌고 민주는 그날의 얼굴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신문에서 황태산 회장의 사진을 봤을 때 민주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떡을 사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때부터 황 회장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성공담과 실패담, 가족 이야기와 사업 철학까지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희망섬을 통해 황 회장에게 빚을 갚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고아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두껍게 정리한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황 회장을 만나기 위해 회장의 별장이 있다는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본 정보였습니다. 회장은 요즘 건강이 안 좋아 해안 별장에서 요양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을 달려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장 앞에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경비는 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니?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황태산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경비는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이 너 같은 애를 만나실 것 같니? 썩 꺼져.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희망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 말에 경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비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별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회장의 비서 박 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희망섬이라고 했나? 그게 무슨 말이지? 민준은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박 과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저 섬을 다시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박 과장은 자료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박 과장은 민준을 데리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저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희망섬이었습니다. 소파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보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민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섬 사주세요, 할아버지. 회장은 민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입에 담기도 싫었던 그 섬을 고작 14살짜리 아이가 사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너 미쳤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자료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저 섬에는 할아버지가 모르시는 비밀이 있어요.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비밀? 그 섬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냐? 20년 전에 이미 다 조사했어. 쓸모없는 돌덩어리일 뿐이야. 민주는 자료 중 한 장을 펼쳐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작성된 지질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회장에게 악몽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이 보고서 때문에 첫 사업이 망했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동업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왜 가지고 있는 거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거짓입니다. 작성한 회사는 3년 후에 조사 조작 혐의로 폐업했어요. 할아버지는 속으신 겁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과장도 놀란 표정으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샘플 채취 위치가 모두 섬 가장자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섬 중앙부는 단 한 군데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거예요. 민주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 발표된 해양 지질학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희망섬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 중앙 지하에 대형 공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곳에
히토류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70%가 넘어요. 회장은 말없이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박 과장도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료는 생각보다 전문적이었고 누가 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걸 다 조사했다는 거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서 모았습니다. 히토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에요. 만약 섬에 정말 매장되어 있다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조사업체가 부정으로 적발된 건 사실이고 최근 히토류 가격이 급등한 것도 맞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 섬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지우고 싶었던 치욕의 땅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봤고 배신당해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치자. 그런데 왜 하필 나한테 온 거지?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투자자를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섬은 할아버지 것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빼앗긴 땅이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넌 뭘 바라고 이러는 거냐? 돈이냐?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섬을 사주시고 조사 비용만 대주시면 됩니다. 만약 제 말이 맞아서 히토류가 나오면 그때 할아버지께서 적당히 보상해 주시면 돼요. 틀렸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회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별장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장남 황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거실에 선 민준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누추한 애를 왜 집안에 들이신 겁니까? 회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민석은 테이블 위 자료들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설마 또 희망섬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그 섬은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십니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디서 온 거냐? 혹시 돈 뜯어내려고 온 거 아니냐?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도와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박 과장, 당장 이에 쫓아내. 박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지만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석은 직접 민준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회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섬 매물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민준이 끌려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딴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 좀 있다고 전문가인 척하는 거예요. 회장은 여전히 창밖 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사기꾼이라고 단정하느냐?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테이블 위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들 좀 봐라. 고작 14살 애가 3년 동안 이런 걸 정리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있었느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과장, 저 아이 신원 좀 알아봐. 그리고 자료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인지도 확인해봐.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 과장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강민준이고 서울 외곽 고아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4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쭉 고아원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중상위권이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 선생님들 말로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전력 같은 건 없나? 박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아원에서도 모범적인 아이로 통합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회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뭔데? 박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도서관 단골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가서 전문 서적들을 읽는다고 해요. 사서 선생님 말로는 대학 교재 수준의 책들도 읽는다고 합니다. 지질학, 해양학, 경제학까지 분야도 다양하고요.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4살 애가 그런 책을 읽는다고?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 과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가져온 자료들을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료 내용이 대부분 정확하고 논리적 흐름도 탄탄하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전문가들도 동의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희망섬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회장은 그 섬을 볼 때마다 치욕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만약 민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회장은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배신한 동업자들, 비웃었던 경쟁자들 등 돌렸던 지인들 모두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섬 매물 아직 있나?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유효합니다. 회장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살아.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데려와. 박 과장은 놀란 표호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평생 마지막 도박이야. 어차피 내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진실을 알고 죽고 싶어. 민석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치셨습니까? 출처도 불분명한 애 말만 믿고 5억을 쓴다고요?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간섭하느냐? 민석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판단력도 흐려지신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인데 왜 모르십니까? 회장은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나한테 관심 가진 게 재산밖에 없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 돈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라는 소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던 눈빛,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끈기,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겠다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왜 자신을 도우려는 걸까? 정말 단순히 섬을 돌려주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민주는 다시 별장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경비가 공손하게 안내했고 박 과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회장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희망섬을 샀다. 사흘 전에 5억에 매입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직접 조사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책임져야 해. 내가 돈은 되지만 모든 과정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일을 준비했잖아. 그럼 책임도 져야지. 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직접 증명해봐.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말만 앞세우는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박 과장이 내게 필요한 걸 지원해 줄 거야. 하지만 명심해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만약 내 말이 틀렸다면 넌 나한테 빚을 지는 거야. 민주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해졌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별장 옆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생전 처음 이렇게 깨끗하고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섬의 지질 구조가 그려졌고 조사 계획이 세워졌으며 필요한 장비 목록이 정리되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빼곡하게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질조사 순서, 필요한 장비, 예상 비용, 안전 대책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장 앞에 두툼한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계획서를 넘겨봤습니다. 겨우 하룻밤 사이에 작성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혼자 다 썼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질조사 방법론, 시추 지점 선정 이유, 안전관리 방안까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박 과장을 불렀습니다. 이 계획서 전문가한테 검토 맡겨봐.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박 과장은 계획서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박 과장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전문가들이 놀랐습니다. 이 계획서가 웬만한 지질조사 전문 회사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시추 지점 선정 논리가 탁월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뭘까? 고작 14살에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까? 회장은 궁금증이 더욱 커졌지만
일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좋아, 민준아. 내 계획대로 진행하자. 필요한 장비랑 인력은 박 과장이 알아서 구해줄 거야. 조사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경험 많은 지질조사팀을 섭외했고 필요한 장비들을 대여했습니다. 민주는 조사팀 팀장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팀장은 어린아이가 끼어드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애들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위험한 작업인데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민준이 지질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시추 지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자 팀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대학에서도 이런 거 배우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말이죠.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으로 독학했습니다. 조사 첫날 민주는 조사팀과 함께 배를 타고 희망섬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박 과장이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부두에 남았습니다. 배가 섬으로 다가가자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년 동안 자료로만 봤던 섬을 드디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섬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중앙부가 약간 솟아있는 독특한 지형이었습니다. 민준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섬 곳곳을 살폈습니다. 실제 지형과 자료를 대조하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은 민준이 지정한 지점에 시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섬 중앙부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곳이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죠? 중앙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민준은 땅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은 과거 화산 활동의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공동이 있다면 바로 이 아래일 확률이 높아요. 중앙부는 오히려 단단한 화산암으로 막혀 있을 겁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시추 시작하겠습니다. 시추기가 땅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m는 예상대로 단단한 암반층이었습니다. 하지만 15m 지점부터 암석의 밀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샘플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화산 퇴적층인데 광물 성분이 특이합니다. 민주는 샘플을 받아들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표면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입자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히토류의 징후였습니다. 더 깊이 파주세요. 20m까지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20m 지점에서 시추기가 갑자기 저항 없이 쑥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공동이 나타났습니다. 아래 빈 공간이 있어요. 민주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 내부 샘플을 채취해 주세요. 조심스럽게요. 팀원들이 특수 장비로 공동 내부의 암석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샘플이 올라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 암석 표면에 희미한 금속 광택이 돌았고 특유의 무거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팀장이 휴대용 분석기로 샘플을 측정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네오디뮴 성분이 포함된 히토류 광석입니다. 민주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추론이 맞았습니다. 3년 동안의 연구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크기를 측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점도 추가로 시추해야 합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추가 시추 결과 공동의 규모는 예상보다 컸고 히토류 광석의 매장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부두에서 기다리던 회장은 민준 일행이 돌아오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뭐 나왔니? 민준은 가방에서 샘플을 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섬에는 보물이 있었어요. 회장은 샘플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팀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희망섬 지하에는 대규모 히토류 광상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최소 2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치욕으로 여겼던 그 섬이 실제로는 보물섬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내가 내 명예를 되찾아줬어. 민준은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회장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내가 형편없는 사업가라고 생각했어. 첫 사업부터 실패한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책했지. 하지만 내가 증명해줬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 판단은 옳았습니다. 다만 나쁜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마지못해 별장에 왔습니다. 회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민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읽어봐라. 민석은 대충 훑어보다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희망섬에 200억짜리 광산이 있다고요?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했던 그 아이가 맞았어. 나는 20년 동안 보물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야.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내 재산만 노렸지. 내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 아이는 달랐어. 날 도와주고 싶어 했고 내 명예를 되찾아주려 했지. 민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를.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됐다.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 테니 내 갈 길 가거라. 민석은 분한 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섬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섬은 더 이상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께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혜? 우리가 무슨 인연이 있다는 거냐? 민준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겨울 시장 앞에서 떡을 사주신 거 기억하세요? 회장은 잠시 멍했습니다. 10년 전 겨울 시장 앞 떡?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사업차 지방에 갔다가 시장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회장은 무심코 떡을 사서 건네줬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선행이라고 생각했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너였단 말이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며칠 동안 굶었었는데 할아버지가 떡을 사주셨죠. 그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회장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술 한 잔 마신 뒤라 취기에 던진 말이었지만 아이는 그 한마디를 10년 동안 간직했던 것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려고 온 거였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날 떡이 없었다면 저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신문에서 할아버지가 희망섬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걸 알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회장은 민준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회장은 떡 한 봉지가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지탱해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 과장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희망섬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회장과 민준을 이어주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너는 내 손자야. 내가 평생 돌봐줄게. 민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섬에서 히토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회장의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대서특필했고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회장은 모든 투자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섬은 팔지 않는다. 이건 내 명예를 되찾아준 땅이야. 대신 회장은 광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채굴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했으며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민준은 회장 곁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아들처럼 대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민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정식으로 민준을 입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렸지만 회장은 이미 민준을 손자처럼 여겼습니다. 별장에는 민준을 위한 방이 마련되었고 새 옷과 책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밤마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광산 개발 계획을 검토했고 다음 날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민준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넘어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광산 개발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회장과 민준, 박 과장, 그리고 채굴 회사 대표였습니다. 대표는 두툼한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계약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회장이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기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계약서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3페이지쯤 넘겼을 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5페이지 사망을 다시 보세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민준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조항에는 채굴 수익 배분 비율이 나와 있는데 계산이 맞지 않아요. 할아버지 몫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회장은 다시 5페이지로 돌아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조건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불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대표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 합의한 비율과 다른데요? 대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실수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회장은 계약서를 도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다시 가져오시죠. 대표가 나간 후 회장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챘니? 나도 놓칠 뻔했는데.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읽다 보니 이상한 부분이 보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넌 계약서를 나랑 같은 속도로 봤잖아. 그렇게 빨리 읽고도 문제를 찾아냈다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본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계약서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고 계산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보면 다 외운다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책을 한 번 읽으면 내용이 사진처럼 머릿속에 박혀요. 그래서 도서관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지질학도 독학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완전 기억 능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살 나이에 대학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복잡한 계약서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 사람들은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고아원에서 충분히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2명을 대동했습니다. 회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석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건강이 걱정됩니다. 요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체불명의 아이를 입양하려 하고 수백억짜리 사업을 그 아이 말만 듣고 진행하시잖아요.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비정상이라고? 내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헛소리냐? 민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75입니다. 게다가 건강도 안 좋으시죠. 법원에서도 충분히 후견인 지정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최근 행동들을 보면 재산 관리 능력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제가 봐도 이건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법을 운운하니? 민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최근 희망섬 투자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리셨어요. 이건 오히려 탁월한 판단력을 증명하는 거죠.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어른 앞에서.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석아, 그만해라. 넌 내 아들이지만 내 재산을 노리는 욕심쟁이일 뿐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법원에 가든 어디든 가봐라. 내가 정신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주지. 민석은 분한 표정으로 변호사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줄은 몰랐어. 민주는 회장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이상한 기사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 정체불명 소년에게 재산 넘기나
고아 소년의 정체는 사기 가능성, 재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민준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고 회장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회장은 화가 났지만 민준은 침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회장은 민준의 침착함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성숙했습니다. 광산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허가도 떨어졌고 본격적인 채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 결과 희토류 매장량은 초기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소 3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회장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려준 민준에게 더욱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은 민준과 단둘이 별장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회장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억울함을 안고 죽었을 거야. 내가 내 명예를 되찾아줬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그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회장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갚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니?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준은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아이에게 회장의 말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걱정이 없어.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잘 살아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희망섬도 내가 잘 관리할 거라고 믿어. 민준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죠.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의사가 말하길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대.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기암이야. 이미 전이가 많이 되었어. 길어야 6개월이래. 민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내 덕분에 행복하게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 명예도 되찾았고 진짜 가족도 만났으니까.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 살아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약속해 줄 수 있니? 민준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호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회장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민준은 학교도 가지 않고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은 민준에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민준아,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 민준은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박 과장도 회장의 상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충직한 비서는 회장을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박 과장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군, 회장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죠? 부디 회장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는 제 가족이에요. 박 과장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작성은 하셨습니까? 회장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다. 민석은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몫은 얼마나 됩니까? 회장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몫은 법정 상속분만큼 줄 거다. 나머지는 민준이한테 간다. 민석은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제가 친아들인데 왜 그래야 합니까?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더라.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민석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변호사랑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라.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어. 내가 이겨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야. 민석은 분한 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앞으로 저런 사람들과 싸워야 할 텐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뜻을 지킬 거예요. 회장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희망섬 광산이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한 날 회장은 병상에서 일어나 현장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의사와 박 과장이 만류했지만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 꿈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침대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민준은 회장을 휠체어에 태우고 함께 섬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섬에 도착했을 때 채굴 장비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20년 만에 이 섬이 빛을 보는구나. 첫 채굴 작업에서 나온 히토류 원석은 예상보다 품질이 좋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순도라면 정제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시장 가치가 더 높아질 거예요. 회장은 원석 하나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돌덩어리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준 증거였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첫 번째 원석은 내가 가져라.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테니까. 민준은 원석을 받아들고 소중히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석이 아니라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상징하는 보물이었습니다. 섬에서 돌아온 후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흥분과 무리가 몸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의사는 이제 회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회장의 방 옆 소파에서 잤고 회장이 깨어나면 즉시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그런 민준을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이런 걸 겪게 해서 미안하구나.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평생 가족이 없었는데 할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은 민준과 박 과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과장은 녹음기를 준비했고 회장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희망섬이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었어. 20년 전에 동업자 김상철이 그 섬을 사자고 강하게 권유했거든. 평소와 다르게 너무 적극적이어서 이상했지.
하지만 당시 나는 김상철을 믿었고 그의 말대로 섬을 샀어.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섬을 산 후 지질 조사를 의뢰했는데 김상철이 조사 회사를 추천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함정이었던 거야. 거짓 보고서가 나오고 나는 막대한 손실을 봤지. 그리고 김상철은 내가 가진 다른 사업권들을 헐값에 사갔어. 결국 그는 내 등을 밟고 올라선 거야.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할아버지를 속인 거였군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20년 동안 억울함을 사귈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진실을 밝혀준 거야.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김상철과 조사회사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이야. 최근에 사람을 시켜서 겨우 구했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민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 이제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하지만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는 있지. 김상철은 지금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든. 만약 그의 과거 범죄가 드러나면 타격이 클 거야. 민주는 봉투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원장 사본이야. 원본은 변호사한테 있고 내 재산의 70%는 내게 가고 나머지 30%는 민석에게 가. 그리고 희망섬은 전부 내 것이야. 민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결정이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라. 민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싸울 거야. 내가 잘 대응해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지켜낼게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면 충분해.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아, 사실 내가 내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민주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할아버지?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너한테 떡을 사준 건 우연이 아니었어. 민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업 때문에 지방에 갔었어. 회의가 끝나고 혼자 시장을 걷고 있었는데 내가 쓰러져 있는 걸 봤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 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죽은 아들을 닮았거든. 내 첫째 아들 말이야. 민석의 형이었던 아이지. 그 애는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내가 그 애를 너무 닮아서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떡을 사주고 말도 건넨 거야. 사실 그날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내가 금방 사라져버렸어. 그 후로 나는 종종 내 생각을 했어. 그 아이가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궁금했지. 그런데 10년 후에 내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내 눈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어. 그때 그 아이였구나 하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셨던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 제안을 들어준 거야. 물론 희망섬 자료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궁금했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지. 그리고 내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 죽은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너처럼 컸을 것 같아. 회장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널 아들처럼 여기는 거야. 아니, 진짜 손자처럼. 민준은 회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놓아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편해졌어. 내게 모든 걸 말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잘 살아주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그날 밤 민석이 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형사들을 대동했습니다. 아버지, 저 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사들이 조사하러 왔어요. 회장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무슨 사기냐? 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애가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게 명백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저 애가 희망섬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한 거라고요. 형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하셔도 됩니다. 저는 떳떳하니까요. 형사는 민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민준은 하나하나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희망섬을 조사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도서관 기록을 확인하시면 제가 관련 책들을 빌린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님께 접근한 건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10년 전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형사는 민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도서관 기록, 고아원 증언, 헌책방 주인 증언까지 모든 게 민준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오히려 민석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 원장이 무효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회장은 지쳐서 말했습니다. 내 맘대로 해라.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다. 회장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민주는 회장의 손을 잡고 매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광산 소식, 학교 이야기, 읽은 책 내용까지 무엇이든 말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민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회장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민준은 회장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회장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창문 좀 열어줘. 바다가 보고 싶구나. 민준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저 멀리 희망섬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섬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섬이 이제는 정말 희망처럼 보이는구나. 내 덕분이야. 민주는 회장 옆에 앉아 함께 섬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해냈지. 박 과장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광산에서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광맥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회장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존 광맥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합니다. 가치가 최소 500억 원은 될 거라고 하네요. 회장은 기뻐하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봐라, 민준아.
아직도 섬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복이에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내가 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겨줬으니까. 민주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보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회장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했어요. 일주일 후 이른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황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옆 소파에서 자고 있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회장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매일 밤 그곳에서 잤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민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즉시 눈을 뜨고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편찮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해 뜨는 걸 보자. 민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모셔드릴게요. 민준은 회장을 휠체어에 태우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가 아름다웠고 멀리 희망섬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야.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 죽었을 거야.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행복하게 갈 수 있어. 민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 곁에 더 있어 주세요. 회장은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너는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약속했잖니? 민준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꼭 지킬게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희망섬을 바라봤습니다. 저 섬은 이제 정말 희망이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어.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준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회장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회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주는 회장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과장도 달려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회장이 원했던 대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민주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장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장례식 내내 민준을 노려봤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민준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할게요. 할아버지 믿음에 보답할게요. 민준은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3일장이 끝난 다음 날 회장의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위해 모두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민준과 민석 그리고 박 과장과 몇몇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유언장을 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황태산 회장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전체 재산 중 30%는 장남 황민석에게, 나머지 70%는 양자 강민준에게 상속합니다. 또한 희망섬 광산의 모든 권리는 강민준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민석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무효를 입증하겠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민석은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야.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거라고.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스스로 결정? 아버지가 병으로 약해져 있을 때 내가 파고든 거잖아. 박 과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석 씨, 회장님은 끝까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저도 입회했고 회장님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민석은 박 과장을 노려봤습니다. 박 과장, 당신도 저의 편을 드는 거요? 박 과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회장님은 민준 군을 진심으로 아끼셨고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민석은 할 말을 잃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은 테이블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박 과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 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정말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 상속 전쟁, 고아 소년 vs 친아들, 누가 이길까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장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산 싸움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은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 군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믿습니다. 민준 군은 할 수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법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남긴 서류들을 검토하고 증인들을 찾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준의 완벽한 기억력은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서류 내용을 모두 외우고 중요한 부분들을 즉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민준은 법정에 섰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피고 강민준은 고인이 병으로 약해진 틈을 타 접근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인 황태산 회장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으며 공증인과 여러 증인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강민준은 회장을 속이지 않았고 오히려 회장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렸습니다. 변호사는 희망섬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강민준이 회장을 도운 증거입니다. 민석 측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미성년자이며
회장과의 관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친아들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민준은 일어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10년 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는 그 은혜를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희망섬의 진실을 밝혀낸 것도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린 것도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것은 제가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그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판사는 민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고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다음 증인은 박 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증인석에 서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황태산 회장님을 30년 동안 모셨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온전하셨고 유언장 작성도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민준 군을 진심으로 아끼셨고 친손자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들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민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 과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 군 덕분에 인생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셨습니다. 20년 동안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으셨죠. 그래서 회장님은 민준 군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자유로운 의지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민석은 분한 표정이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지만 민석 측은 유언장이 무효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강민준과 고인 황태산 회장의 관계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며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판결합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민준 군. 회장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준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강민준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희망섬 광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베푸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민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할아버지 뜻대로 지켜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민주는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묘지를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회장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김상철에 관한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회장을 배신하고
희망섬 사기를 꾸민 장본인이었습니다. 민주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김상철과 조사회사 사이에 주고받은 비밀계약서, 거짓 보고서, 작성 지시 문서, 그리고 동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불가능했지만 이 증거들은 여전히 위력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과장이 민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민준은 서류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김상철 관련 자료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박 과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거네요. 김상철은 지금 상철그룹 회장으로 있는데 이게 공개되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가 옳은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박 과장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언했습니다. 민준 군,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김상철은 회장님의 인생을 망쳤고 거짓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회장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해요. 민주는 박 과장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았고 그 억울함은 희망섬이 발견된 후에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회장의 첫 사업 실패를 단순한 판단 착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할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박 과장님, 기자 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 과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김상철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과장은 민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준 군을 믿으신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일주일 후 기자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무슨 발표를 할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은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고 황태산 회장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의 희망섬 사업 실패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들을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동업자였던 김상철 씨는 의도적으로 거짓 지질조사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그 회사는 김상철 씨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회장님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김상철 씨는 회장님의 다른 사업권들을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철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증거 서류들을 공개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의 날짜와 금액, 거래 내역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20년 동안 이 억울함을 안고 사셨습니다. 세상은 회장님을 실패한 사업가로 기억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 회장님의 명예를 완전히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기억력 덕분에 모든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고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상철그룹의 어두운 과거, 재벌 김상철, 사기로 시작된 제국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상철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김상철은 급히 해명 기자 회견을 열었지만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상철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는 거요. 이제 할아버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민주는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민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희망재단을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희망섬 광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고 그 돈으로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회장의 뜻을 기려 희망재단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는 재단 설립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황태산 회장님을 만났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국 고아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고아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고아원 출신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직접 고아원들을 방문하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고아원에도 갔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형아도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민주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아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꿈을 꿨죠.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특별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고아원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다양한 책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민주는 도서관 개관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책은 저에게 지식과 희망을 줬어요. 여러분도 이 도서관에서 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새 책 냄새를 맡으며 신나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준 희망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희망섬 광산은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채굴된 희토류는 국내외 전자기업들에 공급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민주는 그 수익의 절반을 약속대로 희망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광산 운영과 추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민주는 사업가로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15살의 나이였지만 완벽한 기억력과 방대한 지식으로 사업 파트너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까지 모두 기억하고
시장 동향을 정확히 분석했으며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희망섬을 다시 찾았습니다. 광산 작업이 한창이었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섬 꼭대기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회장이 처음 이 섬을 샀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리조트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 섬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광산 수익으로 수백 명의 고아들이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회장이 준 첫 번째 히토류 원석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돌덩어리였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햇빛에 비춰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섬은 정말 희망이 됐어요. 단순히 돈을 벌어주는 곳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곳이 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던 그대로예요. 민주는 원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해안을 때렸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군,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박 과장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박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15살에 이만큼 해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민주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박 과장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배로 향했습니다. 배가 섬을 떠나며 민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희망섬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 그 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회장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으며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평생 이 섬을 지키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게 제가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희망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재단이 지원하는 고아원은 50곳이 넘었고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재단 일을 병행했습니다. 주말마다 고아원을 방문했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한 고아 소년이 재벌 회장을 만나 인생을 바꾸고 그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민주는 회장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1년 전 회장이 돌아가신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안 계신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들 덕분에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희망재단은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있고 희망섬도 계속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주는 가방에서 두툼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재단이 지원한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요.
민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새로 지어진 도서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완공된 10번째 도서관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도서관이 이렇게 좋았으면 했을 텐데 말이에요. 민주는 계속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고아원 시설 개선 현장, 자립 지원 프로그램 수료식까지 다양한 활동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앨범을 덮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회장을 만났던 날, 섬을 조사하던 날, 회장이 자신을 안아주던 날, 그리고 마지막 아침 함께 해를 보던 날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계속 할아버지께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민준이 묘지를 떠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멈춰서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묘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아버지께도 너한테도. 민주는 놀라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아버지께 진짜 아들 노릇을 한 게 언제였나 하고. 돌이켜보니 아버지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준 적이 없더라. 돈만 생각했지. 아버지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달랐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했지. 그래서 아버지가 널 선택한 거야. 이제야 이해가 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단 운영하는 거 봤어.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더라. 정말 잘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단에 기부하는 거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야.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민주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민석은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민준아. 넌 좋은 사람이야. 민주는 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작아 보였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민석도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묘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석 씨도 변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거죠? 바람이 불어왔고 민주는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민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 과장의 조언을 듣고 수락했습니다. 민준 군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민준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학교 가는 모습, 재단 일하는 모습, 고아원 방문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민준이 자신이 살았던 고아원을 방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준은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고 선생님들과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민준을 무시하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그때 미안했어. 선생님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민준은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미래가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꿈을 꿨죠.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나 도움을 받았어요. 민주는 잠시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형아, 형아는 왜 돈을 다 나눠줘요? 형아가 다 가져도 되는데.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형아처럼 할래요. 한 아이가 외쳤고 다른 아이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민주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민준이 희망섬을 방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섬 꼭대기에 올라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희망섬이에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께 절망을 안겨줬던 섬이지만 이제는 정말 희망이 되었어요. 이 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요. 민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엄청난 반응이 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희망재단에 기부가 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처럼 은혜를 갚고 싶다며 자선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 수익도 전액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민준은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좋은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고 그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느 봄날 민주는 첫 번째 장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단 지원을 받아 공부한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민주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는 민준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아, 정말 감사해요. 형아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민주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했어.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형아. 저도 형아처럼 될 거예요. 민주는 그날 저녁 회장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재단이 지원한 첫 번째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 아이를 통해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왜 저를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왜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셨는지,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던 거죠. 민주는 주머니에서 희토류 원석을 꺼냈습니다. 1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던 할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돌멩이는 정말 특별해요. 단순한 광석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보물이에요. 저는 이걸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할 거예요. 민주는 원석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작은 광석이지만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미소 같았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묘비를